3, 2, 1. 안녕하세요. 주간경향 박병률 편집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벤져스 좋아하시죠? 어벤져스에서 타노스는 왜 어벤져스와 싸워야 될까요? 타노스는 정말로 나쁜 빌런일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화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엔드게임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1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최종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관통하는 최고의 빌런이 있죠. 바로 타노스입니다. 타노스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면 우주를 관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주의 절반을 없애고 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 이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엔드게임의 앞선 영화 인피니티 워에서 어벤져스는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구인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히어로들의 절반도 사라집니다. 또 다른 영화를 한번 보실까요? 설국열차입니다. 18년째 무한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는 꼬리칸과 중간칸 그리고 엔진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열차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반란을 한 사람들이 마침내 엔진칸까지 올라갑니다. 엔진칸까지 가니까 이 열차를 만들었던 윌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꼬리칸 사람들의 74%를 죽여야 한다. 열차는 인류와 같다. 열차 생태계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건 필요하기다. 또 하나의 영화를 한번 보실까요? 킹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지도자들이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주 그다란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한 통신사의 회장이 지도자들을 모두 지하로 숨기죠.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을 없애려 합니다. 그러면서 꺼내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가이아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이론인데요. 사람이나 각종 동식물, 기후, 토양 등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구라는 생명체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는 바로 지구에 탈이 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은 생명체, 즉 지구라는 생명체는 상처가 나게 되고 그리고 전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이아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숙주가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기서 숙주는 지구를 말하고요.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이러스, 즉 인구를 죽여서 숙주, 즉 지구를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3개의 영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3개의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론이라는 겁니다. 인구론은 세계 최초의 경제학 이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인구론은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론이 나온 배경,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모두가 풍족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도 영국 인구의 90%는 가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자가 풍족한데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야 될까? 여기에 고민을 품은 그런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멜더스였습니다. 멜더스는 그 이유를 바로 인구에서 찾았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리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구는 크게 느는데 식량 증가는 더디게 느리니까 여기에서 어떤 탈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그 이유로 인간의 성욕을 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산이 되는데 식량 증가는 여기에 따르지 못하니 결국 인간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인구론의 결론입니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최초에는 인간과 식량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식 활동을 합니다. 인간이 증가하겠죠. 식량은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락하게 됩니다. 또 식량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쟁이 일어나죠. 경쟁 끝에 빈곤층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다시 인간과 식량은 균형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멜더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칼라일은 경제학은 인류를 도울 수 없다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경제학은 음울한 학문이다. 이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 인구론은 뜻하지 않게 어떤 계급에게는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자본가들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장님들은 이 이론을 아주 반기게 됩니다. 가난은 나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은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인구론은 영국의 지도층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1801년에 세계 최초의 제대로 된 인구조사가 영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1834년에는 신구빈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됩니다. 구빈법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법이니까 아주 좋은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구빈원으로 들어가야 했고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구빈원에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주는 것은 조그만 약간의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부부가 같이 들어가더라도 부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구론은 자연과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838년에 찰스 다윈은 적자 생존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인구론에서 아이디어를 찾게 됩니다. 종의 기원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멜서스의 인구론을 모든 동식물에 적용한 것이 나의 이론이다 라고 찰스 다윈은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찰스 다윈은 많은 진화의 증거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리를 찾지 못하는데요. 바로 그 고리가 경쟁이었습니다. 이 경쟁을 인구론에서 찾아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인구론을 모두 다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가들은 환호를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한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반박한 문학가도 있습니다. 바로 찰스 디킨스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1838년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끼니 때면 아줌마들이 붉은 죽을 퍼서 아이 한 명당 딱 한 사발씩 주었다. 특별한 날이라야 조그만 빵 한 조각을 더 줄 뿐이었다. 그릇은 닦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솥단지를 쳐다보는지 단지에 받친 벽돌을 삼킬 듯 했다. 이것은 바로 구빈원의 당시의 상황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구빈원에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빈원장에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 반발을 맞닥뜨린 구빈원장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때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음식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사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식량을 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시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니 결국 구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당시 신구빈법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구론은 하지만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영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한번 와볼까요? 이상의 날개를 한번 보실까요? 화자가 어느 날 큰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약을 줍니다. 그 약을 먹고 깊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하게 나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출타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없는 사이에 서랍을 우연히 열었더니 거기에 약이 나옵니다. 아달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달린은 수면제입니다. 지금까지 화자는 아스피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아스피린은 사람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그때 당황해하면서 화자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마르크스, 멜서스. 아스피린과 아달린은 반대가 되는 약이죠.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와 멜서스는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멜서스의 인구론에 반대했던 사람 바로 마르크스란 얘기인데요. 당시 우리 지식인들도 바로 인구론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르크스는 멜서스에게 반박을 합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멜서스는 과잉 인구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실업자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대적 과잉 인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상대적 과잉 인구가 생기는 이유, 자본가의 탐욕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직장을 갖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탐욕스러워서 그리고 많은 이익을 가져가서 생긴다라고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가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 버리면 남는 수익은 얼마가 없으니까 이 수익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임금 경쟁 결과 노동 가치가 또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실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구론이 나오게 된 이유, 우리는 생산성에서 찾아야 됩니다. 산업혁명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산업혁명은 생산성만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인구도 대폭 증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간 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바로 인구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크게 증가하는 인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등하던 인구에 대한 것, 그리고 인구론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론은 1950년대 가면서 거의 폐기가 될 뻔했습니다. 인구론의 두 가지 주요한 변수가 폐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인류가 피임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멜서스에 따르면 인간은 성욕을 주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임법이 발견이 됩니다. 인간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방법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즉 가정이 깨어지는데요. 바로 화학비료가 생산됩니다. 화학비료의 생산은 식량을 크게 증가를 시킵니다. 아이의 증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식량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니 인류는 한동안 인구론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의 서문이 있습니다. 연못에 수련이 자라고 있다. 수련이 하루에 갑질로 늘어나는데 29일째 되는 날 연못의 반이 수련으로 덮였다.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태어날 것인가? 연못이 완전히 수련에게 점령되는 날은 바로 다음 날이다. 1972년에 로마 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펴냅니다. 이 책이 크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이유, 당시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자 인류는 다시 깨닫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유엔을 비롯해서 많은 국제기구들이 드디어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나온 개념이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또한 반발의 기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인류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가격 때문에 인류들이 자원을 쓰는 양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도 일각에서는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구 증가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부족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교토 의정서라는 것이 합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가서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이로 체결이 됩니다. 이 두 개의 협약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를 단순히 감축을 하자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2015년에 마무리가 됐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경우는 신기술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모두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은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열심히 자원을 낭비하고 다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려고 하니 무슨 환경 규제냐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그렇다면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들이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요즘 뜨거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개도국들도 이 협약에 대해서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절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구 오너스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비가 축소되고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인구 오너스의 다른 얘기는 인구 보너스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구는 또다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까요? 2015년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2016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비로소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인구 구조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까지 멜서스는 무조건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 재밌는 영화 한 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디오크릇이라는 영화입니다. 2005년에 미군이 인간 동면 프로젝트를 합니다. 1년 뒤에 해동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막상 한 미군이 깨어보니 500년이 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뒤에 미국은 바보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알아봤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IQ 140인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 것에 신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는 이미 시기를 놓칩니다. 인공수정을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IQ가 낮은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피임법을 몰라서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습니다. 사고를 당하지만 줄기세포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 500년이 지나니 바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는 진화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가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바보들이 살기가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복지가 좋아집니다. 복지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디오크릇이라는 영화는 바로 그러한 변수 하나가 달라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예상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탁월한 의학자 2명이 지난 800년 동안의 유아와 아동 수십만 명의 사망 기록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기간에 신생아의 절반가량만 성인 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시기를 전체로 아우러서 보면 결국 유아들이 오래 생존한 시기는 겨우 100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평균치를 내어서 유아들은 일찍 사망한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무조건 미래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냐? 바꿔 말해서 과거에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증가만 하더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1987년에 우리나라는 10%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났습니다. 금리는 무려 15%가 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10%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우리나라는 1%대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예금금리도 1% 됩니다. 물가 상승률도 1% 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는 과도해서 문제입니다.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인구가 급증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적정 인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구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 인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멜더스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온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주는 함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구를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우리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맞게 적정하게 인구 구조에 대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장인물 심시선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20세기를 살아낸 한국 여성들의 애환을 그려낸 소설 시선으로부터.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합리에 맞서 강단 있게 현대사를 살아온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간 젊은이들의 성장에 자양분이 될 책, 시선으로부터입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20, 30대들의 직장 생활 속 다양한 일상을 수록한 책, 일의 기쁨과 슬픔. 젊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8편의 소설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인 오늘날 회사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행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의 활력과 당당함을 그려낸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베스트셀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으로 천국에 있는 법정을 배경으로 판사, 변호사, 검사, 피고인의 설전을 유쾌하게 풀어낸 소설, 심판. 현생에서 판사였던 아나톨은 죽자마자 피고인의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평소 착하게 살았다 자부했던 아나톨은 자신만만하지만 검사는 주인공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사회에 순응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인공 아나톨이 심판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책, 심판입니다.